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연설 중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 말합니다. 이 목표는 9년이 지나 1969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1969년 아폴로 프로젝트의 유인 탐사는 거짓이었을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것은 조작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음모론에 지나지 않은 해프닝에 불과할까요? 아폴로 프로젝트.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것은 나사가 주관한 아폴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항공우주국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유인 우주비행 탐사 계획으로, 아폴로 계획의 목표는 1960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에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 발표합니다. 이 목표는 1969년 아폴로 11호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아폴로 계획은 1970년대 초반까지 6차례의 성공적인 달 착륙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폴로 프로젝트에서는 2차례의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1967년 1월 27일에는 지상훈련 중이던 아폴로 1호가 화재로 인해 사령선이 전소되고 3명의 우주비행사가 사망한 사건과 1970년 4월 13일에는 달로 가고 있던 아폴로 13호가 장비의 고장으로 달 궤도만을 선회하고는 간신히 지구로 귀환한 사건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에 숨겨진 비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폴로 프로젝트 하면 지구의 위성, 달을 탐사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달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천 수억 년 전에 달에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이나 외계 문명을 알아보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 달을 연구하는 중에 달에서 관측된 수상한 물체들이 발견되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망원경을 통해 발견되어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비밀 프로젝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진 한 장을 내놓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나사 직원들이 연구하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남자 직원의 팔 밑에 사진 한 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인공 구조물로 보이는 물체가 달 표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진을 달의 블랙홀이라고 불렀으며, 이 사진은 미스테리한 구조물로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사 직원들이 이 미스테리한 구조물이 찍힌 사진을 현상까지 해서 왜 연구하고 있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한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구조물의 별칭은 캐슬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공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사의 고문이자 당시 CBS 방송국의 과학 담당 고문관이었던 리차드 흐글랜더라는 박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비밀리에 엔터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비밀 프로젝트로, 우주에 관련된 수많은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폭로하는 목적이 담긴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비밀 프로젝트에서 캐슬이라는 별명의 미스테리한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별칭과 걸맞게 성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에 왜 이런 구조물이 있는 것일까요? 이 구조물은 연구 결과 그 크기가 매우 큽니다. 그 높이가 무려 16km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호글랜드 박사는 왜 이 비밀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미스테리한 구조물을 폭로하게 되었을까요? 이 구조물을 자세히 보면 유독 주변보다 구조물이 밝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흙이나 벽돌, 재질의 구조물이 아니라 유리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글랜드 박사는 이를 근거로 인공 구조물이라 폭로하였고, 이 사진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의 전 고문관 입장으로 이 사진을 보아 규칙적인 유리 재질의 구조물을 향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말 고대 문명이나 외계 문명이 만든 인공 구조물로 보이시나요? 또 다른 인공 구조물로 의심되는 미스테리 구조물이 발견되는데, 그 별칭은 샤드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지면에 유독 우뚝 솟아있는 미스테리한 구조물이 보이실 것입니다. 높이는 약 2.4km이고 외형은 마치 볼링핀을 쏙 빼닮아 있습니다.
이 형상은 우리가 봤을 때 절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런 호글랜드 박사의 주장에는 반론도 있었는데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구조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닌 달의 표면에서 불규칙하게 배출되는 가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가스 연기의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주장은 또 다른 회의론자 박사들에게 더 많은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이것이 가스 연기라고 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를 주장했는데요. 첫째로 이 샤드에 선명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스의 그림자였다면 이렇게 선명한 그림자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샤드의 빛 반사율이었습니다. 만약 가스라고 한다면 태양빛을 이렇게 잘 반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빛 반사는 유리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이어야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샤드의 왼쪽 윗부분에 미세한 점 하나가 보입니다. 이 하얀 점은 어느 각도로 찍어도 나타납니다. 호글랜드 박사는 이 물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얼핏 보면 공중에 떠있는 하얀 빛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밀하게 확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하얀 빛 아래에는 그것을 받치고 있는 검은 기둥이 관측되고 높이는 무려 11.2km에 육박하며 재질은 샤드와 같은 유리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육각형의 격자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광활하게 펼쳐진 다른 지형들과는 달리 홀로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우뚝 솟아오른 정체불명의 미스테리한 물체. 이는 정말 예전에 존재했던 외계 문명이 만들어 놓은 인공 구조물일까요? 달 탐사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달 탐사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달에 가는데 실패하였고 그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달에 간 것처럼 꾸며낸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1974년에 윌리엄 찰스 케이신이라는 작가가 우리는 달에 간 적이 없다라는 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현재는 평평한 지구학회라는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달 탐사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근거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첫째는 달에 꽂은 성조기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달의 대기량은 지구에 비하면 매우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뿐만 아니라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가 공개한 영상에서의 성조기는 펄럭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까만 하늘의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찍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진 속 그림자를 지적합니다. 우주에서는 태양이 유일한 광원인데 사진 속 그림자의 방향은 제각각입니다. 촬영 스튜디오에서 여러 개의 조명을 비추지 않는 이상 이렇게 그림자가 제각각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폴로가 달에 착륙할 때 착륙 장면을 누가 촬영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딛는 장면, 그리고 다시 이륙하는 장면까지 화면에 담겨 있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찍었는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달에서 찍은 영상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찍은 연출된 장면이라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달은 밤에는 18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130도까지 오르는 혹독한 환경인데 당시 기술로 이곳에서 우주 비행사와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폴로가 달에 착륙했다고 말하는 60년대 후반 그 당시 컴퓨터 성능으로 어떻게 궤도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아폴로 11호의 속도에도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는데요. 당시 기술로는 아폴로의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 4천 km로 2018년 12월 7일에 달을 향해 발사된 중국의 로켓 창어사호는 2019년 1월 3일에 달에 도착합니다. 무려 한 달이 걸린 것이죠. 그런데 아폴로 11호는 이 거리를 불과 4일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도 의문이지만 또 다른 의문을 갖는 것은 달에서 지구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지구에서 달로 로켓을 쏠 때는 로켓 발사대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달에서 아폴로 11호는 착륙했다가 발사대도 없이 이륙합니다. 이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합니다. 과연 미국의 유인 달 탐사는 거짓이었을까요? 인류의 달 탐사가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인류의 달 탐사가 거짓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반박을 했을까요? 그 근거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달에서 성조기는 어떻게 펄럭일 수 있었을까에 대한 반박으로 나사는 존슨 우주센터의 잭 킨즐러를 통해 공식 해명을 하는데요. 성조기 위쪽에 가로 막대를 넣고 아래쪽에는 줄을 넣어서 깃발이 바람에 나는 효과를 연출했다 말합니다. 이 말은 성조기는 막대가 고정된 상태로 펄럭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사가 공개한 영상을 잘 살펴보면 깃발 위 부분에 막대를 넣어둔 것이 보입니다. 미국은 왜 성조기에 막대를 넣어 고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냉전 시대의 유인 달 탐사를 세계 최초로 이루므로 전 세계의 그 위상을 떨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위상을 떨치기 위해서는 성조기가 잘 보여야 했고, 그래서 성조기가 축 처질 것을 예상한 미국은 막대로 깃발을 고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을 제기했던 달에서 별은 왜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달에서 우주인들이 활동한 시간은 달을 기준으로 아침에서 낮 사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태양빛으로 인해 별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낮 시간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의문도 반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의문이었던 제각각인 그림자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달 표면은 수많은 크리에이터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달 표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다는 것이죠. 그림자가 달 표면에 비춰졌을 때 울퉁불퉁한 달 표면 때문에 그림자의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으로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의문이었던 아폴로 우주선이 착륙할 때 과연 누가 그 모습을 촬영했을까입니다. 아폴로 11호에는 총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아폴로 11호는 달의 궤도에 진입 후 사령선에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착륙선에 탑승한 다음에 달에 도착합니다. 사령선 안에는 마이클 콜린스가 있었는데 착륙하던 이들은 바로 마이클 콜린스가 촬영했던 것입니다. 착륙선과 지구가 찍은 사진이 매우 유명한데요. 이는 단 한 명만 빼놓고 온 인류를 찍은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착륙선에서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딛는 사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착륙선 다리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착륙선 입구가 열리면서 입구에 달린 카메라도 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의문인 밤에는 18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130도까지 오르는 혹독한 환경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달에서는 대기가 부족하여 열을 전달한 매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전도 현상이 없는 달에서 우주인들이나 장비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는 이를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인 전파 형태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비해서 달에 보내지는 카메라를 특별한 장치로 보호했습니다. 우주 비행사 역시도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위해 우주복으로 몸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나사는 우주 비행사가 온도 변화에 지장이 없는 아침 시간대에 활동할 수 있게 계산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온도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느린 컴퓨터 성능으로 어떻게 달의 궤도와 착륙 계산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나사는 당시 달의 궤도는 지상에 있는 컴퓨터로 이미 계산을 끝마친 상태이며 아폴로에 탑재된 컴퓨터는 지상에서 데이터만 받아서 실제 현장에서 궤도 수정만 했기 때문에 낮은 컴퓨터 성능으로도 무리가 되지 않았다 발표합니다. 오히려 나사는 지금도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 ISS 그리고 인공위성에 구형 컴퓨터를 넣는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의 사양이 높을수록 반도체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오류가 자주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의문점인 아폴로 11호의 빠른 속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2018년 12월에 출발해 2019년에 1월에 도착한 창어 4호는 달의 앞면이 아니라 뒷면을 탐사하는 탐사선으로 달의 뒷면은 지구의 전파가 닿지 않는 미지의 공간이기도 하고 앞면보다 분화구가 많은 험난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창어 4호는 탑재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 곳을 분석한 다음 안전한 착륙 지점을 스스로 선택하여 착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의 앞면에 착륙했던 다른 탐사선들은 비스듬한 궤적으로 달에 착륙했지만 창어 4호는 분화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직으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로 인해 창어 4호의 도착 시간이 아폴로 11호보다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창어 4호는 아폴로 11호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의문인 발사대가 없는 달에서
도대체 어떻게 착륙선이 달 궤도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구의 위성인 달의 중력은 지구에 비해 6분의 1 정도로 그만큼 대기의 양도 적고 공기 저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의 탈출 속도는 지구의 탈출 속도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구 탈출 속도는 초속 11.2km이고 달의 탈출 속도는 초속 2.38km로 지구에서보다 작은 힘으로 달 궤도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폴로 11호는 달에서 이륙하는 순간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가벼운 2인용 착륙선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령선의 조종사인 마이클 콜린스는 달 궤도까지만 함께하고 정작 달에 발을 딛지는 못했습니다. 착륙선의 형태는 상승단과 하강단의 합쳐진 형태인데 하단에는 착륙용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만 들어있고 상승단은 간신히 달 궤도까지 올라올 연료만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발사대의 역할은 우주선의 전력과 연료를 공급하는 용도인데요. 아폴로 11호에는 필요한 전력과 연료는 이미 탑재돼 있고 다시 이륙하는 과정에서 하부만 버리고 상부만 발사하면서 하단부가 발사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사대가 없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과 그 주장의 반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류는 정말 달에 간 적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히 음모론자들의 음해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을 좋아하시나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황금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금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우리 인류가 얼마나 금을 좋아하면 황금 알을 낳는 암탉 또는 거위라는 이솝 우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금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황금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예전에 유럽과 아랍권에서는 유행했던 학문으로 연금술을 통해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연금술은 고대 이집트에서 황금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이론들을 만나게 되어 정교화된 것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원으로 이집트에서 융성하였는데 네스토리우스파에 의해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가서 연구되었습니다. 여러분, 연금술이 화학의 직접적 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금술 연구를 통해 현대 화학에서 쓰이는 증류와 정제 기술들이나 실험 도구의 발명으로 화학 연구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연금술을 이용해 루비나 사파이어 등의 보석을 인공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19세기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세계적으로 실제 응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근대 화학이 성립되고 돌턴의 원자론에서는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입자물리학이 발달하고 핵분열, 핵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자 역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물질에 대한 탐구가 축적된 결과 실제로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연금술의 목표 중 하나가 달성된 셈이죠. 중이온 가속기로 무거운 원소의 중이온을 떼어내 다른 원자와 충돌시키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성되는데 이 중에 금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금술의 주요 매개인 납을 재료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성공 확률이 낮은 데다가 매우 극소량만 생성되어 경제성이란 없지만 일단 금이 아닌 것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성공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입자가속기 안에서 수은을 베릴륨과 충돌시키면 수은 원자핵의 양성자 하나가 날아가면서 금으로 바뀌게 되는 원리인데요. 다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고출력 고용량의 입자가속기가 필요하고 그걸 돌릴 엄청난 양의 전력도 필요합니다. 대량 생산도 불가능하므로 금 1g을 얻으려면 5000년 이상 입자가속기를 가동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둘러싼 납에서 일부 금이 발견된 경우도 있는데요. 기술은 있긴 하지만 금을 연성할 돈으로 차라리 금광을 파거나 그냥 금 자체를 사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 인류 앞에 등장한 금.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금을 발견하고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약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묻힌 유물을 통해 생활 반응을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금으로 장신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은 물은 성질 때문에 무기나 도구로는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장신구나 왕관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또한 금을 화폐로도 사용하였는데 당시 금이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보다는 은화를 더 대중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얻기 힘든 금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금은 다른 광물과 달리 덩어리로 발견됩니다. 금은 단일 원자핵이기 때문이죠. 금은 강력한 핵 융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주로 나가볼까요? 우리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에만 지구 1억 개 분량의 금이 존재할 것이라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은 중성자별이 충돌하여 발생하거나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성되는데요. 중성자별 충돌 가설에 의하면 중성자별은 별의 일생에 있어 거의 말기에 해당하며 초신성 폭발 후 죽은 초신성의 중심액이 중성자별을 형성하게 됩니다. 양성자보다 약간 더 무거운 중성자로만 구성된 중성자별은 현재까지 관측된 우주의 천체 중 블랙홀 다음으로 밀도가 큽니다. 거의 12km에서 13km의 반지름의 태양의 2배에 달하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티스푼 하나의 중성자별 물질의 질량이 수십억 톤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성자별 두 개가 근접한 거리를 두고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같이 쌍을 이룬 두 별이 충분히 가까워져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계산을 한 결과 두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감마선이 방출될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결국 두 별은 블랙홀을 형성하게 되지만 별을 이루고 있던 일부 물질들은 우주로 방출됩니다. 폭발을 통해 방출되는 물질들은 매우 밀도가 높고 섭씨 10억 정도로 매우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결정핵은 철과 같은 원소를 형성한 뒤 자체적으로 중성자를 흡수해서 금이나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나 백금을 포함한 물질들은 점차 식으면서 우주 공간에 넓게 흩어져 성운을 만들고 이 성운들이 모여서 다시 별과 행성들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초신성은 아주 강력한 별이 응축하다가 늙어 점점 줄어들면서 한계점에 다다르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 안에 있었던 수소와 헬륨이 합쳐지면서 규소나 철 등등 금속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초신성 폭발만 가지고는 금을 만들 만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가 중성자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성자 별은 더욱 단단한 별들이 있는데 이 중성자 별이 충돌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중성자 별이 충돌할 때 중력파가 발생되는데 그 중력파 발생을 과학자들이 예측해냅니다. 과학자들은 그 계산을 통해 중성자별이 충돌하면 거기서 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을 알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의 충돌로도 우주의 수많은 금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우주를 관측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금이 만들어진 시기. 그렇다면 금은 대체 우주의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요?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기 전에 금을 만드는데도 해당되는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원소들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난 직후 1초 만에 우주 공간에 가장 먼저 나타난 원소는 수소였습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으로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붙어 만들어진 가장 간단한 원소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그 후 수많은 과학자가 찾아 헤맸던 아르케, 곧 만물의 근원은 바로 이 수소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소를 탄생시킨 빅뱅의 우주 공간은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일부 수소 원자들은 핵융합을 시작해 3분 후에는 헬륨을 생성했고 우주는 이후 수소 92%와 헬륨 8%의 조성비를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습니다. 현재 우주의 조성비도 수소, 헬륨 외의 중금속은 1% 미만입니다. 대폭발 핵합성은 우주 창조 후 3분에서 20분 정도까지만 일어났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 및 중수소의 대부분을 형성합니다. 그 후 우주는 팽창과 더불어 온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바람에 대폭발 핵합성이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났으며 원자 번호 3번 리튬을 약간 만들었을 뿐 그 이후의 중원소는 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계에 있는 원자 번호 92번인 우라늄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별에 있습니다. 태양 같은 작은 별은 헬륨 이상의 중원소는 합성하지 못하지만 그보다 무거운 별들은 별 중심의 핵융합으로 계속 헬륨 이후의 중원소들을 합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원자번호 26번인 철까지가 한계인데요. 철은 가장 안정된 원소로서 일반적인 항성의 핵융합으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산소나 탄소같이 대부분의 흔한 원소들은 별 내부에서 합성되어 초신성과 같은 별의 폭발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별의 죽음과 함께 우주에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대부분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 다음에 코발트 이후 금, 은, 우라늄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모두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가설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크기의 항성 내부에서 금이나 백금처럼 무거운 원소들이 산소나 탄소처럼 쉽게 생기기는 어려우므로 지구에 존재하는 금이나 백금의 기원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가 마침내 초신성 핵융합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태양보다 10배 이상 질량이 큰 별이 초신성 폭발로 생애를 마감할 때 그 엄청난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폭발 직후 단 1초 사이에 철보다 무거운 중금속들이 일시에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초신성 폭발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에 묻힌 유한한 금. 금은 화학번호로는 79번입니다. 즉 79개의 양성자와 118개의 중성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단일 원자핵이죠. 그래서 금은 강한 핵융합을 해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가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금을 사거나 금광을 통해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금을 소비한다면 우리 지구상에서는 언젠가는 금이 고갈되어 구하지 못하는 날이 올까요?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 그리고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에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금이 존재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성운이 합쳐져서 행성이 되고 별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태양계 안에는 최소한 금과 같은 물질들이 비슷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금광이라고 한다면 땅 속에는 그 금맥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감히 예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금광은 이미 찾았고, 나머지 더 깊이 있는 금광은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류는 점점 과학이 발달합니다. 기술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찾지 못한 금광도 미래에는 찾아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유지되는 한 금이 고갈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지금도 재산으로, 나를 꾸미는 장신구로, 신분과 부를 드러내는 용도 등 다양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 어딘가에서 금을 대체할 신비롭고 아름다운 물질이 나타날까요? 과학 문명의 발달로 미래엔 어떤 신비로운 물질이 우리 인류를 흥분하게 할지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인류는 우주를 향해 외계 지적 생명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벌써 5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계로부터 답신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첫 한글 편지를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외계 지적 생명체와 조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RS15 메시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세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RS15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15 메시지는 세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74년 11월 16일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RS15 천문 대전파 망원경에서 우리가 속한 은하계 내의 구상성단 M13에 보낸 마이크로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총 1679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은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맡았습니다. 메시지는 혹시 이를 수신할지도 모르는 외계인에게 인간의 생체 정보와 거주지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서 보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여 비교적 오래된 항성이 있는 성단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론상 이 메시지는 서기 27,000년경에 목적지인 M13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RS15 메시지는 맨 위쪽 1부터 10까지의 수와 또한 사람의 모습과 평균 키를 나타내는 모양과 태양계를 1679개의 이진법수로 만들어 당시 가장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던 25,000광년 밖
행성이 빼곡히 모여있는 메시아 13호로 쏘아 올렸습니다. 후에 안타깝게도 이 아레15 메시지를 보낸 아레15 천문대는 붕괴되었습니다. 아레15 메시지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중입니다. 만약 지적 외계 생명체가 목적지에 있다면 그 지적 외계 생명체가 답신을 보낼 것이고 다시 지구에 그 메시지가 도달하는 데까지는 약 25,000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아레15 메시지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를 연결하고 그곳을 탐험하려는 의지와 상징이 담긴 것이라 오픈페이스는 설명합니다. 인류를 소개하는 메시지를 우주로 쏘아보냈다는 점은 골든 레코드와도 비슷한데 골든 레코드가 그렇듯 실제로 외계인이 실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기록을 우주 저 멀리 쏘아 올리는 것 자체를 기념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골든 레코드는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에 실린 지구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입니다. 이 골든 레코드의 목적 또한 외계 생명체에게 인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12인치짜리 구리 디스크의 표면에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골든 레코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골든 레코드는 알루미늄 보호 케이스의 재생기와 함께 보관되어 우주 저 너머로 항해 중입니다. 아레15 메시지 5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나라의 예술가와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외계인에게 한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주, 별, 사랑, 외로움 같은 단어부터 우주에서 혼자인 우리는 외롭습니다. 같은 문장까지 담았습니다. 50년 전에는 전파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영상 메시지를 레이저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글 영상 편지는 한국인이 찾아내고 한국 이름이 붙은 항성, 백도와 바위와 물이 있어 외계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큰 외계 행성인 한라 등 총 7곳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세티 프로젝트. 세티는 지난 60년대에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오즈마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공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드레이크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경우 이들과 서로 교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정식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드레이크 방정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세티 관련 천문학자들은 민간의 기부금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부활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피닉스 프로젝트입니다. 이외에도 버클리대가 주도하는 서렌딥5와 하버드대의 베타 프로젝트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들입니다. 당시 드레이크 박사는 미국 웨스터버지니아의 직경 25m의 전파망 원경을 설치하고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고래자리 타우별과 에리다누스 자리 엡실론별이란 두 개의 별 주변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찾았습니다. 전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별과 별 사이의 가스나 먼지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또한 단파장의 전파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머나먼 우주에서의 정보 소통 방법으로는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만약 외계에 우리처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다면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찾아오기보다는 인공 전파를 먼저 쏘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드레이크의 영향을 받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에임스 연구소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트 추진 연구소도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인 세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 계획에는 스티븐 호킹을 비롯해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 상원의 반발로 미국 의회는 지난 93년 세티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였고 현재 세티는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50년 호주에서 시작해 현재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세계 최대의 아레15 전파망 원경을 이용해 우주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200광년거리 안에 있는 1000개 별들의 전파를 조사하는 것으로 1000에서 2000MHz의 전파를 1Hz 단위로 쪼갠 20억 개의 채널을 분석하고 있으나 아직 외계에서 왔을 만한 신호는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외계의 신호. 1959년 천문학자인 주세페 코코니와 필립 모리스는 논문을 통해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별과 별 사이 항성 간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 발표합니다. 당시 전파망 원경을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계 신호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유명한 천문학자인 프랭크 드리에크는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계 문명을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바로 오즈마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전파 천문대인 RS-15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약 10년간 외계 신호를 추적합니다. 이후 깜짝 놀랄만한 신호가 잡히는데 천문학자인 조셀린 벨은 1.3초 간격으로 반짝이는 수상한 전파 시그널을 포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리는 외계 문명의 인공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의 정체는 붕괴된 별이 남긴 중성자 별, 펄사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많이 실망했지만 천문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오즈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600개가 넘는 별들에서 계속 전파 신호를 탐색하는데요. 그러나 오즈마의 두 번째 프로젝트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칼 세이건과 드레이크는 더 효과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구의 전역에 건설된 전파망 원경들이 천문 관측을 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전파를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외계 문명의 신호를 기다리는 세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티 프로젝트 역시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외계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 브레이크스 리슨. 우리 인류는 외계와 조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세티 프로젝트의 실패로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천문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계 문명과의 조우를 꿈꾸며 어떻게 하면 외계 문명과 조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러시아의 부호인 유리 밀러가 등장합니다. 그는 영국의 왕립학교와 함께 거금을 들여서 과학자를 지원하는 브레이스 리슨을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 세티의 후계자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려 1억 달러의 거금을 들여서 외계 문명에서 올지 모르는 전파를 탐색하는 브레이크스 리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가 기존 세티 프로젝트와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AI의 활용입니다. 인공 전파 시그널로 의심되는 신호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훨씬 빠르게 의심되는 시그널을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브레이크스 리슨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년간 브레이크스 리슨의 탐색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었는데요. 우리 인류는 시간과 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외계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체가 살만한 좋은 조건을 가진 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예전과 다르게 불특정하게 사방에서 전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거주 가능할 만한 행성 쪽으로 망원경을 돌려 그쪽에서 전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략적 방법에도 별다른 성과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은하에서 외계 신호를 찾지 못했다면 수천만 광년 떨어진 외부 은하로 안테나를 돌려 외부 은하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리가 정말 멀긴 하지만 외부 은하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 안에 가까운 별들만 본다면 가까운 만큼 하나하나 각각 별들을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시야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은 고개를 바쁘게 돌리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먼 우주를 보게 된다면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하가 있는 방향만 보면 됩니다. 굳이 별 하나하나 세밀한 방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천만 거리 떨어진 외부 은하에서까지 강력한 전파 신호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전파 신호일 거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은하에 가까운 별에서 수상한 전파 신호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인공 신호인지 아니면 펄사 같은 자연적인 신호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먼 은하에서 강력한 전파가 발견된다면 그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까지 포착될 만큼 강력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듯 외부 은하에서 전파 신호를 찾는 것은 강력하고 확실한 초고등 문명의 지적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전파 신호 중에서 무엇이 인공적인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자연적인 현상은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걸쳐 연속적으로 신호를 내보냅니다. 반면 인공적인 신호는 아주 좁은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만 강한 신호가 나옵니다. 특정 범위에서 강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면 꽤 수상한 신호라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외계 문명이 살고 있는 행성이라면 분명 어떤 별 옆을 공전하는 행성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성의 주기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보았을 때 행성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성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구에 도달하는 파장 역시 짧아졌다 길어지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스타링크 위성으로 뒤덮인 지구처럼 인공 전파를 내보내고 있는 인공위성과 구조물로 뒤덮인 외계인들의 행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외계에서 온 인공 신호인지를 확인하는 추가 절차가 있는데 일정 시간 동안 은하를 관측하면서 전파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망원경에 고개를 살짝 틀어서 다른 방향의 하늘을 보는데요. 만약 그 전파가 그 은하에서 날아온 것이 맞다면 방향을 트는 순간 전파는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은하를 향하게 되면 전파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검증을 통해 신호가 정말 특정 은하에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브레이크스 리슨을 통해 외계 신호를 기다렸던 그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는데요. 지난 5년간 천문학자들은 외부 은하 97개에서 전파 신호를 탐색했습니다. 총 230시간을 소요하였고 전체 관측 데이터만 1.4페타바이트가 넘습니다. 이제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이 수많은 전파 신호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파장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도플러 현상을 보이는 600만 개의 신호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망원경의 방향을 틀며 해당 신호가 정말 외부 은하에서 오는 것인지를 검증한 결과 1500개의 신호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 1500개의 신호를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 외계 문명의 인공신호로 의심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지구대기권 밖 인공위성이 보낸 신호가 산란돼서 지구 전파망원경으로 다시 들어온 신호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은하를 벗어나 외부 은하에서까지 외계 문명의 신호를 찾겠다는 브레이크스 리슨의 시도도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인류의 발달된 과학 문명이 오히려 외계 문명을 찾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스타링크에 대해 영상을 다룬 적이 있듯 지금도 스타링크 위성은 지구의 하늘을 하나 둘씩 덮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위성들이 늘어날수록 전파 간섭의 틈을 비집고 먼 우주의 외계 문명 시그널을 걸러내는 건 더욱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금 전략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직 우리 인류는 어떤 외계 문명의 단 하나의 신호도 포착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외계 문명의 신호가 어떤 형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공지능도 우리가 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호 모델을 입력해 그 입력식대로 전파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우리가 결국 많은 외계 문명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두 가지 모두 소름 돋는 결말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을 발견한다면 그 발견한 외계 문명이 우리에게 호의적일지 적대적일지 알 수 없습니다. 적대적이라면 우리 인류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외계 문명을 찾지 못한다면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있다는 충격적인 결말로 끝날 수도 있겠죠. 과연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있을까요? 아니면 외계 문명이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인류는 우주적 외로움을 떨쳐내고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도의 외계 문명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각각 1977년 9월 5일, 1977년 8월 20일에 태양계의 끝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발사됩니다. 저 멀리 오르트 구름 너머 우주의 끝을 밝혀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주는 광활하고 우리의 호기심은 계속해서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태양계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인류는 지구에서도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가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으며 지구가 둥글다는 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먼 과거엔 세상의 끝으로 가면 폭포수와 함께 떨어져 죽는다고 여겼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과거 유럽인들은 적도 이남으로 넘어가면 세상이 끝나진 않더라도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지구 평면설에서 남극점은 수평적인 세상의 끝이며 지구를 감싸는 돔, 특히 금엔 꼭대기인 천구의 북극점은 수직적인 세상의 끝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는 지구가 둥글며 지구의 모든 표면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음이 밝혀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서의 끝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카이퍼 벨트.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8개의 행성과 세레스, 명왕성 등 외행성, 그 외 그리고 작은 소행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태양계의 외곽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의 궤도를 벗어나 약 50AU까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를 카이퍼 벨트라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천문학자 에지워스와 미국의 천문학자인 제럴드 카이퍼가 황도면 가까운 곳에 해성이 모이는 곳으로 무언가가 존재할지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수많은 천체가 원반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안했던 것인데요. 그 후 1980년부터 1990년대에 걸쳐 몇몇 연구팀이 카이퍼 벨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와 관측을 합니다. 이후 1992년에 베트남계 미국인 천문학자인 제인 루와 영국계 미국인 천문학자 데이비드 주이트가 태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행성 1992 큐비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2 큐비언은 명왕성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소행성으로는 최초로 카이퍼 벨트의 천체로서 그 궤도가 확인됩니다. 이후 1993년에는 5개의 소행성이 발견되고 계속해서 카이퍼 벨트에서 크고 작은 소행성들이 발견됩니다. 이 영역에는 여러 소행성과 외소행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바깥쪽에서 태양계 주위를 도는 작은 천체들의 집합체입니다. 단주기 해성의 주요 근원지로 알려져 있으며 외행성 중 명왕성, 하우메아, 마케마케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대략 30AU에서 50AU까지로 보고 있으며 47.8AU부터는 카이퍼 절벽이라 불리는 특정 크기 이상의 카이퍼 벨트 천체 수가 급감하는 영역이 시작됩니다. 1951년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 천문학자 제러드 카이퍼가 최초로 그 존재를 주장한 카이퍼 벨트는 고전 카이퍼대와 공명 카이퍼대로 구분됩니다. 명왕성이 행성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해왕성 바깥 천체들 중 산란 분포대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세드나보다 느리게 움직이며 초기 관측 결과 명왕성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 천체인 에리스가 발견된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동안 태양에서 지구 거리인 1AU의 3050배에 달하는 곳에 있어 망원경으로 직접 확인하기에는 너무 작고 희미하지만 아주 작은 천체들이 태양빛이 미치지 않는 어둠 속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과 달리 1km 안팎의 작은 천체는 의외로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바깥쪽 경계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 경계를 지나면 산란분포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르트 구름과 이어지고 있음을 예상합니다. 카이퍼 벨트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천체들은 대부분 소행성 규모의 작은 천체들이지만 외행성으로 분류된 명왕성 크기의 천체들도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란분포대. 산란분포대는 산란원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산란분포대는 카이퍼 벨트보다 더 멀리 퍼져 있으며 얼음질 태양계 소천체로 이루어진 태양계의 별 주위 원반으로 수많은 천체들이 마치 산란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산란분포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역시 해왕성 바깥의 천체들이 분포하는 영역으로 단주기 해성의 고향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왕성의 중력 영향으로 소천체들이 카이퍼 벨트로부터 밀려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곳에서 발견되는 천체는 지금과 질량이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산란분포대는 태양의 큰 궤도 장반경이 약 500AU 정도이고 이 영역에서는 해왕성의 중력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산란분포대 천체는 이심률과 경사각이 매우 크며 천체들이 해왕성에 가깝게 다가갔다가 튕겨져 나가 산란되어서 흩어져 버린 천체들로 추정되는데 즉 카이퍼 벨트에 속했던 많은 천체들이 해왕성의 중력으로 인하여 궤도 이심률과 경사각이 대체로 더 높아져서 산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란분포대의 천체에서 가장 큰 외행성은 에리스입니다. 에리스는 태양계에서 알려진 외소 행성 중 명왕성 다음 두 번째로 크고 천체의 무게는 가장 무겁습니다. 에리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분쟁과 불화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에리스는 태양계의 10번째 행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와 비슷한 크기의 천체가 여러 발견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8월 24일에 새롭게 정의된 규정에 의해 에리스는 명왕성 세레스, 하우메아 등과 함께 외소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오르트 구름. 오르트 구름은 장주기 해성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양계를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체 집단을 말합니다. 태양계 외곽에서 먼지와 얼음들이 원반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천체 집단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대략 46억 년 전에 태양 위주에 형성되었으며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가 장주기 해성과 비주기 해성의 기원으로 발표하여 처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으로부터 최소 2000 AU에서 최대 5만 AU 사이 영역에 거대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공간은 지구로부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거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중심권 외부 가장자리 공간이 10만 AU에서 20만 AU 사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의 중력이 다른 항성이나 은하계의 중력과 같아지는 약 10만 AU 안에 둥근 껍질처럼 펼쳐져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르트 구름은 해성의 궤도 장반경과 궤도 경사각의 통계에 의거한 가정된 영역이고 천체를 직접 관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가설일 뿐이라고 했지만 현재 그 가설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에는 직경이 1km도 안 되는 것들부터 그 이상 크기까지 약 1조개에서 10조개의 다양한 크기의 천체가 존재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진화 초기에 오르트 구름의 구성 물질은 태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게 형성되었지만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태양계의 먼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르트 구름을 형성하는 얼음 조각들은 물과 메탄, 에탄과 일산화탄소, 그리고 시아나수소 같은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둥근 띠 모양으로 무수히 결집된 먼지와 얼음 조각은 서로 충돌하게 되며 속도가 빨라져서 태양계 밖으로 밀려가고 충돌 빈도가 더뎌져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태양계 안쪽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이때 태양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물질들은 태양의 빛과 열,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기체와 먼지로 에어싸인 해성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라고 하면 대체로 명왕성을 떠올리곤 하는데 천문학계에서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곳을 가장자리로 봅니다. 오르트 구름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태양계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위보다 아주 많이 커집니다. 보통 태양계의 끝하면 떠올리는 명왕성 원저리 정도는 아득하게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현 시점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날아간 우주 탐사선인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 안쪽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 2310년쯤이며 오르트 구름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대략 3만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광속으로 표현하자면 태양에서 빛이 출발해 오르트 구름에 도달하는 데는 10일 내지 28일이 걸리며 그 광자가 오르트 구름을 뚫고 나가는 데는 1년 반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가장 멀리가 있는 게 보이저 1호인데요. 이 탐사선은 1977년 9월에 지구를 떠났습니다. 보이저 1호는 1990년 5월에 명왕성을 지났는데 이 당시에는 최초로 태양계를 벗어난 탐사선이라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은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야 실제 태양계를 빠져나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르트 구름 내의 천체들은 하나하나의 크기가 매우 작아 대부분 먼지나 얼음 조각들입니다. 바깥쪽의 오르트 구름에는 천체가 수조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질량을 모두 합해도 겨우 지구의 5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이곳의 공간도 분포하는 천체 수에 비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름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만약 초속 30km 속도의 우주선으로 이곳을 여행한다면 일주일에 자갈 한 개를 발견할 정도의 밀도입니다. 이처럼 거리도 멀고 천체의 크기도 비교적 작아서 실존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직접 관측해서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해성의 궤도장 반경과 궤도 경사각의 통계에 의거하여 존재를 추정하였고 그 존재가 거의 확실시되어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약 2만에서 3만 AU를 기준으로 안쪽 오르트 구름과 2만에서 3만 AU 밖의 영역은 바깥 오르트 구름으로 부릅니다. 안쪽 오르트 구름은 힐스 구름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연구한 천문학자인 잭 힐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안쪽 오르트 구름 시작점은 천문학자마다 기준이 다른데
해왕성 궤도 바깥쪽인 약 100AU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약 2000AU 정도부터가 시작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가 오르트 구름의 끝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역시 천문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한 상황입니다. 고전적인 의견은 약 5만 AU까지로 보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인력이 다른 항성의 인력과 같아지는 지점인 약 10만 AU까지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천문학자는 우리 태양계의 이웃인 알파 센타우리까지 거리의 절반인 약 13만 AU를 오르트 구름의 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르트 구름은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아직 탐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까지 도달하려면 300년 정도가 걸리고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려면 3만 년 정도가 소요되니 보이저 5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해서 감추어진 오르트 구름의 실체를 언젠가는 밝혀내길 바라봅니다. 저 멀리 오르트 구름 너머 우주의 끝을 밝혀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우리의 호기심은 계속해서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혹시 블랙홀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사가 우주의 실제 블랙홀 소리를 공개했습니다. 블랙홀은 관측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난 것일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2년에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음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심연의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오싹하다, 천상의 아름다움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서운 느낌의 바람소리나 괴물, 신음을 연상케 하는 이 소리는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나사는 우주에 소리가 없다는 세간의 오해는 우주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진공이고 음파를 전달할 매질이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말합니다. 하지만 은하단에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있어 음파 전달체를 제공한다고 나사는 말합니다. 이 블랙홀의 소리 데이터는 약 20년 전인 2003년에 나사의 찬드라 X선 관측소의 천문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후 연구진들은 블랙홀에서 방출한 압력파가 은하단의 뜨거운 가스의 잠불결을 일으키고 이것이 음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사는 이 음파를 음향화 작업을 통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으며 음향 신호를 57에서 58옥타브로 조정함으로써 사람의 청력 범위 안에서 소리 제압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나사의 블랙홀 소리가 실제 블랙홀 옆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컨트대 마이클 스미스 교수는 인간의 귀가 이런 음파를 감지할 정도로 민감하지는 않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에서는 무엇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일까요? 우선 블랙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블랙홀은 검은 구멍, 즉 강한 중력에 의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어서 검게 보이는 천체를 의미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슈바르츠 실트가 블랙홀의 수학적 해를 발견함으로써 블랙홀을 현대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란 질량이 존재하면 시공간이 휘게 되고 휘인 시공간의 효과가 바로 중력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시공간이 심하게 휘어서 어떤 입자나 빛도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영역을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역의 바깥 경계면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요.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정해지는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질량이 태양과 같은 블랙홀의 슈바르츠 반지름은 3km가 되는데요. 블랙홀에서는 사건의 지평선 안쪽이 어떤 상태인지 관측할 수 없으며 이론적으로도 탐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블랙홀의 종류. 블랙홀 자체는 완전히 어둡고 어떤 빛과도 상호작용이 되지 않아 직접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질량과 크기에 따라 원시 블랙홀, 항성 블랙홀, 초대 질량 블랙홀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원시 블랙홀이 하나의 원자만큼 가장 크기가 작고 속에 산 하나의 질량이 있다고 합니다. 항성 블랙홀은 중간 크기로 가장 흔한 유형인데요. 태양의 질량보다 수십 배에서 수천 배 정도 무거우며 은하계 내 수십 개가 존재한다고 해요. 가장 큰 블랙홀은 초대 질량 블랙홀인데요. 최소 태양 수십만 개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며 은하계의 크기 및 질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은 궁수자리 A인데요. 대략 태양 430만 개와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수성과 태양 사이 거리와 비슷한 지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원시 블랙홀은 빅뱅 직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우주가 폭발하면서 팽창하는 동안 존재하는 물질 일부의 밀도가 극에 달하며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항성 블랙홀은 큰 별의 생애 마지막인 사멸 과정에서 중력으로 인해 붕괴되면서 탄생하는데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아직 기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블랙홀이 위치한 은하와 동시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가시적으로 관측하긴 힘듭니다.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블랙홀의 강한 중력이 주변의 별과 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별이 우주 속 특정 지점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별이 없다면 블랙홀 주변을 도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내뿜는 가스는 X선으로 방출이 되는데 전파망원경으로 이 X선을 측정하여 알아보기도 합니다. 블랙홀의 목소리. 나사는 트위터에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단 중심에 있는 블랙홀 음향을 담은 34초 분량의 음향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무서운 느낌의 바람 소리나 괴물 신음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함께 올린 설명으로는 우주에 소리가 없다는 세간의 오해는 우주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진공이고 음파를 전달할 매질이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으며 은하단에는 사실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있어 음파 전달체를 제공합니다. 블랙홀의 소리는 2003년 나사의 찬드라 X성 관측소의 천문학자들이 파악했는데요. 블랙홀에서 방출한 압력파가 은하단의 뜨거운 가스의 잔물결을 일으키고 이 부분이 음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블랙홀 옆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인간의 귀가 그 음파를 감지할 정도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파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들었던 소리는 실제로 들려오는 블랙홀의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편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에서는 또 다른 블랙홀의 소리를 공개했습니다. 나사에서는 또 다른 블랙홀 소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처녀자리 M817 은하의 블랙홀 소리를 공개합니다. X선, 광학광선, 전파에 서로 다른 음역대를 적용해 소리를 추출한 건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매질을 통한 블랙홀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듯이 블랙홀의 모습 또한 블랙홀이 행성을 삼킬 때 뿜어나오는 가스와 빛들을 통해 블랙홀의 모습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2019년 4월 세계 천문학자들이 협력해 사상 처음 블랙홀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처녀자리 M817 은하 블랙홀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블랙홀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블랙홀의 특징은 오직 질량, 가군동량, 전하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블랙홀이 되기 이전 천체의 다른 성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질량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물리량이지만 가군동량과 전하는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물리량입니다. 우주에서 발견되는 사실상 모든 천체가 가군동량이 있다는 점이나 블랙홀의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블랙홀은 가군동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은 거시적 규모에서는 전하량이 0이고 전하가 있는 상태는 자연적으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블랙홀이 전하를 갖는 경우는 없거나 생겨난다 해도 전하량이 작고 짧은 시간만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블랙홀은 커블랙홀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블랙홀은 최초로 그 형태를 관측하는 데 성공한 블랙홀이며 커에 회전하는 블랙홀이라고도 합니다.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이 질량만을 가진다면 커 블랙홀은 거기에 더해 가군동량을 가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천체들은 빠르든 느리든 회전을 합니다.
천체가 붕괴해 만들어진 블랙홀 또한 크든 작든 가군동량을 갖습니다. 게다가 천체가 붕괴해 블랙홀이 되는 과정에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그 회전이 대단히 빨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랙홀의 경우 블랙홀의 회전으로 인해 틀 끌림 효과가 발생하여 사건의 지평선 바깥임에도 탈출 속도가 광속에 버금가는 지대인 작용권이 발생하며 작용권에서는 어떠한 물체도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블랙홀의 회전 방향을 따라 회전해야 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의 반지름은 슈바르츠실트 반지름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이점은 고리 모양이 됩니다. 막강한 중력을 이겨내고 이 고리를 통과한다면 상위 차원으로 갈 수 있다는 가설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가설을 채용한 영화가 인터스텔라입니다. 주인공은 커블랙홀인 가르강티아를 통해 5차원 테서렉트 세계에 진입합니다. 도넛 모양이라는 것은 특이점의 가운데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점에 충돌하기 직전 아주 강한 추진력을 이용하여 특이점의 가운데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블랙홀 근처에 생성된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온다고 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특이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무한대에 가까운 조성력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무한대의 조성력과 중력에도 끄떡없는 마법의 우주선을 타고 있었다고 해도 웜홀을 타고 탈출한 곳이 지구 근처일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우주 전체에 비하면 지구는 원자만도 못한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웜홀 자체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천체일 뿐 아직 존재가 입증된 천체가 아닙니다. 웜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이점에 닿는 순간 호킹 복사에 의한 강력한 폭발로 인해 튕겨져 나올 수 있으며 튕겨져 나온 후 원래 들어갔던 블랙홀은 온데간데없고 이미 영겁의 시간이 흘러 종말을 맞이한 우주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에선 시간이 극도로 느려지지만 당사자는 이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블랙홀의 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인류가 블랙홀의 소리를 발견했듯이 언젠가는 수수께끼 투성이인 블랙홀의 비밀을 모두 파헤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우주의 비밀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